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지난주에 2015학년도의 대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3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겨우내 공부했던 것을 확인했던, 그래서 시험을 잘 본 학생이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공부와 고3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라면 실망 때문에 공부와 또 고3 생활 전체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3월 모의고사라는 것은 고3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고3 생활도 한 번의 모든 모의고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자신의 계획에 맞춰 꾸준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대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지, 어느 대학에 또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한 뚜렷한 어떤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노력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합격의 길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약간 실망했던 학생들이라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시 전형을 대비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하여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특징과 대비 방안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수시 전형의 특징들이 어떠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특징과 대비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2015 대입 전형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대입은 총 6개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형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대입 전형은 수시, 정시, 수시 4개 전형, 그 다음에 정시 2개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시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과 논술 위주의 전형, 그리고 실기 위주의 전형. 다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중심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은 글자 그대로 교과가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면 교과 외에 비교과라든가 면접이라든가 기타 어떤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자, 논술 위주의 전형에는 논술 또 적성시험 등을 이른바 대학별고사 중심의 전형이 논술 위주의 전형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특기자, 실기 위주의 전형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특기자들의 전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해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과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저희 학생들은 수능 위주의 전형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능의 어떤 반영 비율 또는 영향력 이런 부분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체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만큼 늘고 또 얼만큼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2015학년도의 수시 전체 모집 인원은 24만 3,33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한 2% 정도 감소한 전체 64.2%를 모집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전체 38.4%에 해당하는 14만 5,576명을 모집하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전체 15.6%에 해당하는 59,284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논술 위주의 전형은 4%에 해당하는 15,107명을 모집하고요. 실기 위주의 전형은 전체 4.6%에 해당하는 17,359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지금 전형을 살펴보면은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조금 상승한, 모집 인원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논술 위주의 전형이라든가 실기 위주의 전형이 조금 감소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논술 위주의 전형 중에서도 특히 적성고사 중심의 전형이 대폭 감소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실기 위주의 전형에서는 특기자 중심의 전형, 또 특기자 중심의 전형 중에서 어학 관련 특기자 전형들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그 학생부 전형의 비중이 증가했다라고 했는데요.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전년도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7.8% 정도가 증가한 모습이고요. 인원으로 따지면 약 3만 명가량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2% 정도가 증가했고요. 대략 모집 인원으로는 한 13,000 정도, 13,0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특징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적성고사 중심의 전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성시험 전형의 모집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전체 30개 교에서 모집을 했는데요. 2015학년도에는 17개 교가 폐지되고 13개 교에서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13,57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적성고사 중심의 전형이 대폭 감소했다라는 것이 이번 2015 대입제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그 수시 전형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수시 4개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수시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위주의 전형, 그다음에 적성고사 위주의 전형, 마지막 특기자 위주의 전형,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하나씩 세분화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을 말을 하는데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수치화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 이외에 다른 전형 요소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격의 예측이 좀 가능한 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쟁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인데요. 일반적인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40대 1에서 50대 1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를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한 15대 1에서 20대 1 정도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10대 1을 좀 넘지 않는, 그래서 다른 어떤 수시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경쟁률을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또 학생부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예측 가능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곳저곳 6회를 모두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중복 합격자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복 합격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 또 수시 모집 정원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그 이월 인원도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우리 학생들이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비하는 어떤 시기가 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학생부 성적에 대한 관리가 좀 잘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학생부 교과 성적에 대한 관리가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이나마 합격선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이라면 어떤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형 요소로는 학생부만을 활용하는 그런 전형이지만 그 밑바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일종의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성적과 그다음에 수능 성적 이 2가지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전형들이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학생들이 그 학생부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교과 성적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KU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부 100%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면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4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해당이 됩니다. 수의학과만 별도의 기준이 있는데요.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5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그 비교적 높은 기준에 속하는데 건국대학교의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수능 최저 기준은 논술 전형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동덕여대 보시겠습니다. 자, 동덕여대는 일반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부 100%를 통해서 역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이 두 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등급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숙명여대입니다. 자, 숙명여대는 역시 학업우수자라는 이름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모두가 다 등급합이 4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부분, 역시 논술 전형의 기준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많은 대학들에서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을 비교했을 때 인문사회계열의 어떤 최저 기준이 조금 높은 것에 비추어 본다면 숙명여대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인데요. 다른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전부 그냥 일괄 합산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그냥 단순 합산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연세대학교는 좀 특이하게 단계별 전형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교과 100%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비교과 성적 30%, 즉 다시 말하면 2단계에서는 교과 70%와 비교과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열별로 수능 최저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두 개 영역 등급합이 4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 논술 전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연세대학교 인문사회 계열의 논술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은 4개 등급합이 6 이내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논술 전형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낮은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 자연계열은 역시 두 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논술 전형과 비교를 해보면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4개 등급합이 7 이내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의 경우에서도 논술 전형에 비해서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예과와 치의예과입니다. 의예과와 치의예과는 역시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모두 1등급이 되어야만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술 전형과 비교했을 때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최저 기준을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대 보시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는 이름으로 교과, 출결, 봉사라는 세 항목을 종합해서 100%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인문사회 계열의 최저 기준을 살펴드리면 3개 영역 등급합이 6입니다.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라는 것은 연세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세대보다도 조금 더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좀 높은 기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2개 영역의 등급, 2개 영역이 2등급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앙대의 경우의 특징이라면 다른 대학들은 2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많은데 중앙대의 경우에는 탐구에 있어서 1과목을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외국어대학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외국어대학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의 어떤 그 최저 기준은 역시 인문사회 계열에서 2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다른 대학과의 어떤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2외국어 및 한문 이 과목을 사탐 1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부 100% 전형에 대해서 그 모집대학과 그 모집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어떤 대비법은 어떻게 될지 한번 조목조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100%로 모든 대학들이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학생부 교과의 세부 내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부 반영 교과목이 어떤지, 또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떠한지, 또 교과 성적의 산출 진표는 어떠한지, 또 이수 단위의 반영 여부 등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학생부 반영 교과목이 학교에 따라서는 전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라면 계열에 따라서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다음에 자연 계열이라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어떤 일부 과목을 반영하는데 그런 어떤 그 반영 과목의 수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학년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년별 동일 비율을
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학년별로 좀 차등해서 1학년보다는 2, 3학년 쪽에서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꼼꼼하게 살펴서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이 어딘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3학년 1학년 성적과 2학년 성적은 학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수시의 경우에는 3학년 성적은 1학기만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1학기 한 번으로 3학년 전체에 해당하는 성적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3학년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기도 하지만 또 한 학기 성적으로 1년 전체의 성적을 가늠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즉 3학년 1학기 성적 향상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그 높은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와 병행하는 것, 끝까지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왕 또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시 전형이라든가 또 학생에 따라서는 논술 전형과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많은 대학들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어떤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여 전형 계획,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학생부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일자 그대로 학생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반영하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가 기본이 되면서 학생부 교과 외에 교과로 확인할 수 없는 우리 학생의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다양한 능력, 자질, 이런 창의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건학 이념 또는 모집 단위별 특성에 맞는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과 자신의 능력을 조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류에 대한 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서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학생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소개서가 있겠고요. 또 교사들의 추천서가 있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어떤 활동 내역에 대한 그 증빙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모집인원의 변화에서 살펴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집인원이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의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는 학생을 위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좀 누구일까?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유리한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교과 성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텐데요. 단순히 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중요하겠지만 또 교과 성적이 학기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향상되어 가는 그런 어떤 학생들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신의 지원 학과와 관련된 그런 학과목의 그런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이라면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또 창의적인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학생의 어떤 잠재력이나 자질들을 어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든가 창의적 사고력 이런 부분들은 매우 높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로와 관련돼서 일관된 어떤 활동을 한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학년 때 입학과 동시에 자신의 명확한 진로 목표를 세우고 또 그 진로 목표에 따라서 체계적인 학교 생활을 설계하고 또 그 설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쌓아놓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일관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생 네 번째는 자신의 역경을 극복한 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모님의 어떤 사랑과 보호, 관심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약하다라는 어떤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경, 그런 어떤 시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서 극복한 모습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유리한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갖춰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좀 어렵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KU 자기추천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3배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평가 100%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 100%를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1단계 선발 배수가 약 1.7배수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는 3배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2단계 면접, 1단계보다는 2단계 면접의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건국대학교의 그 KU 자기추천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경희대 보시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포함되는 전형이 매우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1단계에서는 서류 종합평가를 통해서 100%를 선발하게 되고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또 경희대에는 학교생활 충실자라는 전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전공 적합도라든가 창의성 또는 학생의 활동을 조금 더 강조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경희대학교의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의 경우는 교내 활동이 조금 더 강조된 그런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조금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의 어떤 특징이라면 면접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30% 들어가고요. 학생부가 70%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을 활용하지 않는 전형.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2단계에서 면접이 일정 비율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경희대학교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에는 면접이 없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80%, 그 다음에 서류 종합평가 20%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더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당 문과 2명, 이과 2명, 총 4명의 학생에게 추천, 제한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융합형 인재전형이라는 게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다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데요. 그 전형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문과적인 성향과 이과적인 성향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를 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전형인데요. 역시 1단계에서는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특징이라면은 이 학생들이 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라는 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많은 대학들의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지 않은데 고려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울시립대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전형 요소 같은 경우는 서류와 면접이 활용된다라는 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징적인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들이 대부분 이제 1단계 선발 배수가 3배수인데 비해서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2배수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만큼 2배수 선발이기 때문에 1단계의 중요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에는 성균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성균관대의 특징이라면 두 전형 모두가 다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차이점이라면 성균인재 전형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 글로벌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학교 보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 2.5배수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 중앙대학교 보시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특징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두 가지로 다시 쪼갰다는 부분인데요. 학생부 종합 일반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치마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형은 그냥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치마형의 경우에는 아직 그 확정된 어떤 지원 자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심화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 또는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이 두드러진 학생들이라는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 보시겠습니다.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가 되는데 다른 전형과 달리 전형 요소에서 학생부만을 보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양대가 이번에 좀 변화의 폭이 좀 큰 편에 속하는데요. 다른 어떤 서류가 활용되지 않고 학생부 100%를 통해서 선발하는다는 부분, 그리고 최저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특징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내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떤 그 성적이 좀 향상되도록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명확한 진로 희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진로 희망과 관련된 그런 유기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다양한 교내 활동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유기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학생부의 어떤 교내 활동 기록들은 그 사안이 발생한 즉시 기록을 해놔서 누적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수시 전형, 2015학년도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특징과 대비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큰 전형이 이제 논술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변화의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일단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되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등급과 백분위로 굉장히 또 복잡했던 그런 어떤 수능 최저 기준이 등급으로 일원화되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그 수능 최저 기준의 어떤 그 부분을 우선 선발이 폐지된 것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면 2015학년도 논술 전형의 그 수능 최저 기준은 전년도의 우선 선발 최저 기준보다는 약간 약한 편이고요. 또 그렇지만 전년도의 일반 선발 기준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에 속하다라는 어떤 중간 정도의 최저 기준을 선정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우선 선발이 폐지되면서 논술 전형에 있어서의 수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그렇지만 수능이 약화된 것과 맞물려서 어떤 그 논술의 영향력은 조금 더 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논술 전형에 있어서 그동안은 수능이 좀 중요했다면 이번 2015 대입에 있어서는 논술과 또 수능 최저 기준과 또 학생부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요소에 모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대학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학마다 특징과 경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이제 뭐 신설이 새롭게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또 논술 전형을 폐지한 대학들이 있는데, 신설될 전형의 경우에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세종대, 경북대, 서울과학기술대, 부산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대학에서 이제 논술 전형을 새롭게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 상명대, 성신여대 등의 대학들에서는 논술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계열별로 또 대학별로 조금씩 그 논술 전형에는 특징이 있다, 논술 시험에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에서 인문계열과 상경계열로 분리해서 출제하는 대학들입니다. 중앙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한양대, 건국대, 경희대, 숭실대 이런 대학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분 대학들이 인문계열 학과와 상경계열의 학과에 다른 문제를 서로 적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논술과 수학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들입니다. 한양대학교 상경계열,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인문사회2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고려대학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논술과 통계도표를 활용하는 그런 대학들인데요.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또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등의 대학들이 이런 유형의 어떤 논술을 실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언어논술만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중앙대학교의 경영경제를 제외한 학과들이나 이화여대 인문원 또는 한양대 인문계열 이런 대학들은 언어 논술만을 통해서 선발을 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영어 제시문을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 인문원의 경우 영어 제시문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숭실대라든가 한국의대에서도 활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공통으로 이제 실시를 하는 대학들이 숙명여대와 가톨릭대가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 뭐 대학에서 2015의 특징으로 발표된 내용이 아니라 2014 대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확정된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면 지금 내용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중에서는 이제 수학과 과학이 이제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수학만 출제되는 대학들이 이제 서강대라든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의 대학이 있고요. 또 과학만 출제되는 대학이 이제 서울여대가 있었고요. 또 수학과 과학 통합형이 이제 대부분들의 대학인데요. 그 부분 중에서도 조금씩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숙명여대, 단국대 이런 대학들은 수학과 과학이 통합돼서 출제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 건국대 이런 대학들은 수학을 별도로 하고 과학 중에서 택 1을 하는 그런 어떤 유형이었고요. 또 성균관대와 인하대의 경우에는 역시 수학과 과학을 두 과목 선택하는 그런 어떤 과학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유형의 대학들이었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과 별도로 과학을 세 과목 그렇게 실시하는 대학들이었습니다. 자연계열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한국항공대 이학계열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논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논술 전형 모집 대학과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체적으로 이제 논술 전형 모집 대학들인데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모집 인원이 좀 감소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또는 숙명대, 또 한양대, 홍익대 이런 대학들은 모집 인원이 조금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모집 인원이 증가한 대학으로는 이제 중앙대학을 들 수 있겠고요. 또 1000명 이상의 모집을 하는 대학들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논술의 반영 비율을 보시겠는데 논술과 학생부로 이루어진 이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논술의 반영 비율이 한 작게는 45%에서 한 70%까지 되고요. 학생부는 반대로 한 30에서 또 한 60, 55%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비율은 전년도에 우선 선발에 있을 때의 논술 반영 비율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 반영 비율이 좀 축소된 부분이고요. 또 일반 선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논술의 반영 비율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고려대학교의 경우가 논술의 반영 비율이 45%로 가장 적다라는 부분이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논술을 100%를 통해서 선발한다라는 부분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 최저기준입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최저기준은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4개 등급 합이 6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개 영역이 한 1.5등급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년도에 우선 선발 기준과 비교를 하면 조금 완화되었지만 전년도에 일반 선발과 기준을 했을 때는 상향 좀 조정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은 역시 4개 영역 등급합이 7이어야 하는데요. 전년도에 2개 영역 등급합이 4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강화된 부분, 조금 더 상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의예과, 의치예과의 경우에는 뭐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고려대학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올해 어떤 그 인문사회계열의 최저 기준은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자연계열은 2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전년도 일반 선발의 기준에 비해서 조금 상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연세대학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를 비교했을 때 연세대학교의 기준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앙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도 역시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3개 2등급이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2개 2등급인데 전년도 일반 선발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조금 상승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글로벌 학과들은 조금 낮은 수준이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글로벌 학과를 제외한 일반적인 학과들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조금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살펴보시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3개 등급합이 6입니다. 인문사회의 경우 3개 등급합이 6이었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이제 2개가 2등급이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어떤 그 기준 자체가 중앙대가 비교적 좀 높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하향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앙대학교 인문사회계열과 고려대 인문사회계열의 최저 기준을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중앙대학교의 등급 그 인문사회계열의 기준은 3개 합이 6입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3개 모두가 2등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뭐 언뜻 보기에는 두 어떤 기준 자체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합이 6이라는 얘기는 2등급이 안 되고 1등급 과목이 있고 2등급이 있어도 합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3개가 모두 2등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3등급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와 중앙대를 비교했을 때는 고려대의 기준이 높은 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희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경희대의 경우에도 인문사회의 경우에는 2개 영역이 각 2등급이 되어야 하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2개 합이 약 5등급, 합이 5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외국어대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어대의 경우에는 LD 학부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그 3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에 들어야 되겠고요. 그냥 일반 그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2개 영역 등급합이 4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뭐 LD 학부 같은 경우는 유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인문계열은 조금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어떤 중상위권의 대학들이 2개 영역 2등급에서 3개 영역 2등급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합이 5이거나 에서 뭐 3개 2등급까지 이런 그 정도 선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술 전형의 어떤 그 반영 비율이라든가 또 최저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논술 전형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어떤 대비법이라면 제시문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시문을 활용해서 모든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문계 논술 전형에 대한 대비는 제시문에 대한 어떤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논술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논술 문제는 일반적인 수능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능 문제보다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질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대충 읽는 것보다는 아주 꼼꼼하게 읽어서 문제로부터
그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뭐 한 2줄, 3줄 되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개요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의 필요한 요소, 그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소를 정확하게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아마 그 옳은 답안을 좋은 답안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요소들을 바탕으로 그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부분 개요 작성을 많이 해보고 또 반복적으로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마다 어떤 조금 그 특징이 비슷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과 또 자신에게 적합한 그런 대학들을 선택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문사회계열의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자연계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의 논술이라 함은 수학과 과학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대비법은 수학, 과학, 교과목에 대한 어떤 지식, 또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학, 과학, 교과목에 대한 어떤 정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의 논술이라든가 전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대학마다 실시되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문제를 왜 출제했는지 그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대비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학별 유형이 역시 파악이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어떤 유형의 또 그다음에 자신이 적합한 장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어떤 대학들인지 자신에게 맞는 대학들을 정리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세 번째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이 별도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수학과 과학이 섞여서 또는 과학끼리 섞여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할 때 관련 있는 어떤 그 개념들 수학에서의 개념과 과학에서의 개념이 연결지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화학이나 생명과학에서 연결될 수 있는 개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연결이 가능한 내용을 별도로 뽑아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대비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계열의 논술 대비법은 학교 논술 수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또 EBS에서 이루어지는 논술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논술 중심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네 번째 전형입니다. 적성시험 중심의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시험 중심의 전형이라 함은 2015 대입 전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고요. 또 대폭 감소되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개 대학에서 실시하던 것이 올해는 13개 대학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모집 인원도 13,570명 정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적성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조금 좀 변화 또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모집 인원이 그만큼 감소되었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라든가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적성시험의 실시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5학년도에 새롭게 2015학년도에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대학은 13개 대학입니다. 가천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을 들 수 있겠고요. 올해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은 가톨릭대 또는 경북대, 세종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이 실시를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경북대라든가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는 적성고사 대신 올해부터는 논술시험을 실시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적성시험을 모집하는 대학들 반영비율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천대학교 또 가천대학교의 경우를 보시면 전체 모집 인원이 1,285명으로 매우 많은 모집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60%고요. 그다음에 적성고사가 40%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학생부 성적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적성고사의 반영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 100% 전형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성고사 100% 전형이 없습니다. 그만큼 학생부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성시험의 특징 중에서는 학생부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그 적성시험 중심의 전형에 대한 어떤 대비 방안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성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몇 해 실시되다 보니까 대학별로 어느 정도 유형화되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대학마다의 어떤 특징, 뭐 문항수라든가 출제 과목이라든가 또 시험 시간이라든가 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어떤 유형의 대학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교과 적성형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이제 특기자 전형인데요. 특기자 전형은 어학 특기자 전형과 그다음에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조금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어학 관련 특기자 전형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의 경우는 그대로 존치되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를 보시면은 어학 우수자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논술이 30% 들어간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다음 고려대 보시겠습니다. 자, 고려대 국제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280명으로 꽤 많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를 보시겠는데요. 동국대의 경우에는 에세이 전형이 60%, 에세이가 60%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학 특기자 중심의 전형은 전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와 유사한 대학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에세이라든가 논술을 강조한 그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강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학생부 종합 전형과 좀 유사한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라든가 외국어대라든가 한양대의 경우에는 에세이가 강조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대학과 역시 마찬가지로 수리사고력 평가라든가 논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학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능력보다도 역시 수학과학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올인하는 전략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정시 전형과 좀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부족하나마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특징을 5개로 세분화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을 한다라는 병법의 진리가 있습니다. 전형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은 이제 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요. 이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어떤 부분인지,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전형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고요.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이켜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지금 고달프고 힘든 수험 생활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대학을 합격한 후에 되돌아보면 그 어떤 시절보다도 치열했던, 그래도 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아마 시간일 겁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 합격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